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복지론 3강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학습한 노화는 어떠한 영역에서의 노화냐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화 예정설이라든지 마멸이론, 마모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다양한 어떤 신체 외적, 내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노화의 현상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노화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의 연장으로 노화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로 설정을 했고요. 자, 한번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과연 노년기의 발달이 세태만을 담고 있을까? 노년기의 발달이 이러한 세태만을 담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변화와 성장이 있을까? 자, 생물학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영역은 전부 다 세태, 태화 이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정말 전부 다 그럴까? 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 해본 적 없나요? 그러면 한번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퍼드가 2011년에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한 다음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에 대한 결과인데, 20대가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비교적 적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직 있대. 여러분들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김진웅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김진웅 교수님처럼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돼야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40대의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40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만족감이 최저로 나옵니다. 엥? 제가 40대인데 제 위아래 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인생 주기에서 가장 나쁜 점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낮은 만족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반면에 60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에 자족하면서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기할 거는 적당히 포기하면서 지금 내 삶에서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만족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80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만족도가 최고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아직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구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일단 나라가 틀리잖아요, 그죠? 복지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라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도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는 죽음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80세의 만족도가 정말로 그렇게 최고로 나올까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봅니다. 아무튼 당시 10년 전에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연구해서 80세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최고조였다라는 것, 그것들을 한번 좀은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로 노년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의 집합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앞전에 생각해 보기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할 수 있는 한 이 행복을 즐겨라. 여러분들 20대면 20대에 맞게, 30대면 30대에 맞게, 40대면 40대에 맞게, 50대면 50대에 맞게, 그리고 80세에는 80세에 맞게 지금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를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만족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40대라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래요. 왜?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경제적 압박 같은 절망뿐만 아니라면 이제는 다행이다라는 것이고, 당신에게 이제는 뭐예요?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이니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미 정말로 노화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색안경을 벗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인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죠. 노인하면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는 다 배제되고 다 이제는 외롭고 쓸쓸하고 사고라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 다음에 외롭고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노인 안에서 정말로 기쁨도 바라볼 수가 있고 만족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인 노화. 자, 심리적인 노화는 그러면 이제 배워봅시다. 심리적인 노화는 뭐냐면 개인의 감각 및 지각, 변화 및 기억, 문제 해결 등의 인지 능력 변화와 자아와 성격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설명했던 생물학적인 노화는 쇠퇴나 상실의 개념이라 그러면 뭐는? 심리적인 노화는 물론 퇴행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그런 어떤 관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40대가 좋겠습니까? 80대가 좋겠습니까? 제가 노인복지하면서 정말로 어르신들에게 한 번도 반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전 정말로 노인복지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성품이 좋아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내 성품은요, 지금도 중학생들이 이 앞에 있다? 말 안 들으면 주먹부터 올라가요. 그만큼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요. 그런데 어르신들 앞에서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어르신들의 관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항상 받아주세요. 그렇지. 아이고 훌륭하네. 이렇게 항상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력은 누가 좋아요? 40대인 김진은이 좋은 거예요? 80대인 어르신들이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 어르신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을 열심히 욕조에서 목욕을 지켜드리는데 어르신이 인지가 없어서 욕조에 변을 봐버려요. 그러면 욕조물이 한꺼번에 말 그대로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어르신이 평소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의 때밀이로 왔지만 그 때밀이의 한 사람의 손길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어르신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러한 어떤 퇴행이나 유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심리학 이론들을 보면요, 성격의 단계 이론과 성격의 특성 이론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죠. 성격의 단계 이론은 어떤 거냐 하면 말 그대로 영유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성격에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단계. 아이 때는 어떻고, 청소년 때는 어떻고, 학년기에는 어떻고, 성인기에는 어떻고, 장년기에는 어떻고, 노년기에는 어떻다. 이렇게 단계마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성격의 단계 모형이고, 성격의 특성은 예를 들어서 같은 연령대라 그러면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성격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죠. 성격의 단계 모델에서 아까 네 가지의 유형이 있었어요. 뭐예요? 에릭슨과 팩과 레빈슨과 융 같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격 단계 모형에서
에릭슨. 여러분들이 에릭슨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단계 뭐예요? 에릭슨은 성경의 발달 단계로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8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노년기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 단계에서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자신이 과거 및 현재를 쭉 돌아보면서 스스로 잘 살았노라고 수용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 자, 잘 산 사람이에요? 잘 살았노라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잘 살았노라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수용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긍정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난 저렇게 살았어 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인생에 잘 살았고 못 살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서 그 자신의 삶을 잘 수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다? 자아 통합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아 통합이 있는 사람은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즐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절망감이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수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씁쓸함과 후회가 너무 많아서 말 그대로 실망이 큰 사람들 있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망감. 왜? 실망감이 큰 사람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자아 통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아 통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이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냐면 에릭슨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지혜이죠, 지혜. 그래서 지혜는 노년기의 지적인 힘일 뿐 아니라 중요한 심리적 차원으로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과 자신의 부모, 자신의 인생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절망하고 있나? 자아 통합하고 있나도 결국은 이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자세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건 또 조금은 경제적으로 부족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아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격의 단계 모델에서 팩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팩은요, 에릭슨이 주장하는 8개 단계에서 8단계와 7단계를 통합을 합니다. 이렇게 7단계와 8단계를 통합해서 7단계, 2단계가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7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7단계 인간 발달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단계에는 중년기 이후의 발달 과업으로 뭘 하고 있냐면 자아 분화대 직업 역할 몰두, 신체 초월과 신체 몰두, 자아 초월과 자아 몰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자아 분화대의 직업 역할 몰두는 뭐냐면 자아가 잘 분화된 경우에는 자아의 지지 기반을 직업 역할 외에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아가 잘 분화된 사람은 직업 하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내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직업에 딱 묶여 있어요. 내 직업이 좋아야 내가 인정받아, 내가 존중받아. 그래서 모든 게 다 직업에 몰두돼 있어요. 그래서 반해 자아 분화가 약한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자아 지지 기반을 어디에? 그냥 직업 역할에만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직업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업도 물론 소중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의 소중함까지도 같이 향유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같이 향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아분화가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직업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왜 직업이 이렇게 큰 거지라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체 초월과 신체 몰두예요. 신체 기능 감소라는 생물학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 시기 7단계에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적응해 나감으로써 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 정말 무릎 안 좋거든요. 무릎 안 좋아요. 2년 전부터 안 좋은 걸 느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우울함과 침체감에 빠져서 그냥 인생의 반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체 몰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아분화도 직업 하나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안 되는 것처럼 신체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체 외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늘 알면서 그 다양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서 신체 건강도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신체 건강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멋있고 훌륭한 적응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아 초월과 자아 몰두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죽음 이상의 세계와 연결하는 자아 초월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죽음 이상의 세계와 연결하려는. 이거는 저도 참 심오하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많이 하면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도 저도 이 부분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팩은 이렇게 7단계로 나눴고 7단계에서 이렇게 다시 3가지를 과업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레빈스는 노년기를 노년 전환기 65세 이하와 노년기 이상으로 구분하여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빈스는 중년기를 끝내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60대 초반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고 이 시기에 사람들은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차에서 60대가 넘어가면, 저는 40대 중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한두 곳 생기기 시작해요. 눈이 좀 침침하거나 저처럼 무릎 관절이 좀 안 좋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화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년 전환기예요. 노인이 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한두 개의 어떤 질환들을 갖고 있는데 그 질환으로 인해서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년기는 인생의 주 무대에서 물러나는 큰 상실이 있지만 존엄과 안정 속에서 은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은퇴 후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되고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자원봉사도 될 수 있고 나눔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행해지는 그 어떤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들의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 왜? 노년 전환기 때 그런 어떤 질병을 통해서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노년기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빈스는 이러한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 위에서의 조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거예요. 저는 철학이 약하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해석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에릭슨의 자아 통합과 비슷한데 자신을 알고 사랑하며 또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다리 위에서의 조망을 자신을 알고 사랑하며 또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는 것이 다리 위에서의 조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 단계 모델에서 이제 네 번째 융입니다. 융. 여러분들 융 많이 들어보셨죠? 칼 융. 이 칼 융 하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학습했던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의 누구랑 비교하죠? 예,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드와 분석을 하죠. 프로이드는 과거 어린 시절의 영향, 그죠? 6세 미만의 그런 어떠한 과거의 삶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러면 칼 융은 미래의 목표와 열망 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이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성적인 본능을 리비도를 프로이드는 성적인 본능에다 뒀다 그러면 칼 융은 리비도를 뭐에다 뒀냐면 생활 에너지에다가 리비도를 둡니다. 만족도, 쾌락 거죠. 그래서 이 융은 의식이 무의식을 지도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프로이드는 뭐예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의식을 알아야 되는데 무의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꿈의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유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잖아요. 그런데 융은 어떠냐?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을 지도해야 된다. 또 감독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뭐다? 그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칼 융의 주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있겠어요? 6세 이전의 삶에 내 인생을 다 맡기진 않겠어. 나의 이제 생활 에너지가 미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어떤 무의식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칼 융의 어떤 이론이다. 그래서 융은 인간이 발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자아가 외적인 세계에 초점을 두는 외향성에서 이제는 점점 어떻게 내면 세계에 초점을 두는 내향성으로 이동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것에 집중하나요? 내면적인 것에 집중을 하나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것에 여러분들 민감해 하나요? 스스로의 평가에 더 민감해 하나요? 처음에는 발달 단계에서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은 외부의 판단과 외부의 얘기들에 민감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성인 거죠. 사람들이 너 정말 훌륭해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민감한 것은 사회성이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외부의 어떤 모습보다는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더 중시하게 된다라고 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내향성으로 이동되는데 그 내면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음을 건전하게 대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내적 세계에 관심에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죠? 우리들은 지금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런 것에 아무래도 조금은 설레고 아무래도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자기 자랑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성격 어떤 발달 이론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격의 특성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같은 연령대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성격 유형이 다양하다라는 것이 성격의 특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차드는 에릭슨의 이론을 확장해서 55세와 84세 사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인이죠. 노인을 연구한 거예요. 55세와 84세 사이에 남성 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가지 성격 유형을 찾아냅니다. 자, 성숙형, 흔들 의자형, 무장, 방어형, 무장을 차고 방어했어요. 분노형, 자학형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형은 말 그대로 가장 성숙한 성격이겠죠. 봅시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인정하고,
지나온 세월을 긍정적으로 수용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있네요. 그죠? 이 유형의 노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잘하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흔들 의자형이에요. 흔들 의자형이니까 뭔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흔들 의자형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사회활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노년기는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 조용한 여가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패턴이 흔들 의자형인데, 이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노년기는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직업 만족도가 낮고 야망이 없다. 그냥 쉬는 것에,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그냥 편안한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더 높은 어떠한 자존감이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제 많이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쉴 거야. 그건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흔들 의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장 방어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계속 방어해. 어떻게 방어하느냐?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거부해요. 노년기면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뭐 근육량도 빠질 것이고 다양한 어떤 변화들을 맞이할 건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높은 사회활동과 기능을 계속 이어갑니다. 끊임없이 계속 직업해야 돼요. 계속 원장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이 유형의 노인들은 다른 유형보다 젊음에 대한 부러움이 크고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더 두려워해요. 왜? 젊음에 대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직업도 구하고 운동도 하고 막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럼 리차드가 봤을 때는 어때요? 노년기 단계에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노형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상대방, 외부, 환경, 여기에 대한 분노를 갖는 것이 분노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후회와 비통이 크며, 이 유형의 노인은 좌절이나 실패를 모두 타인 또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것이 분노형이고, 이와 유사한 게 마지막 단계인 자학형이에요. 이 자학형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분노형과 비슷해. 근데 자학형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한테. 이 바보, 멍청이, 천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형과 비슷하지만 분노감이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로 향한다라는 거죠. 난 제대로 못할 거야. 어차피 곧 죽을 건데 뭐 해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것이 뭐다? 자학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감각 및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이라 그러면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또 뭘까요? 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력부터 한번 봅시다. 시력은 40세 전후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요, 50세가 되면 내 눈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수정체가 탄력성을 잃으면서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어둠에 대한 적응력과 색채 지각이라든지 공간 지각 등이 감소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조명이 밝은 게 좋을까요? 어두운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명이 조금은 그래도 좀 은은하고 어두운 게 좋지 않을까요? 대답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노인들은 어둠에 대한 적응력과 색채 지각, 공간 지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명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밝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3대 실명 질환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말 그대로 수정체의 섬유질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시야가 혼탁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녹내장은
그 안압이라 그러죠. 어떤 외부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시신경 및 신경 섬유질이 손상되면서 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눈 안에 그 안압이 상승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수술도 해서 치료도 되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녹내장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얼마나 조금 유지되다가 결국은 시력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요즘 녹내장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의료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반 변성은 물체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망막 중심의 황반 있죠. 이 황반이 점차 변성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황반 변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내장은 흐려지는 거,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져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옆에 움직이는 것도 보이죠. 여기도. 그런데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여기에 발생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공이 튀어나오거나 사람이 튀어나오면 운전하다가도 그걸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녹내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력은 어떠냐라는 거죠. 50대 이후부터 높은 진동수의 고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여자의 목소리가 어르신들이 듣기 좋을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어르신들이 듣기 좋을까요? 정답은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주파수 고음이 될수록 어르신들은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낮은 톤으로 어르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업돼서 어르신 오늘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자원봉사 왔는데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이라 그러고 65세에서 74세 미국 노인들의 3분의 1이 청력에 문제가 있고 85세가 지나면 노인의 절반이 청력을 잃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많이 차시죠? 저도 뭐 요즘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많이 차세요. 자, 그 다음에 미각. 자, 미각. 맛이죠? 여기에서 미각은 요 두 가지가 많이 맛에 관해서 설명되어지죠.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이것 때문에 음식은 짜고 달고 이래요. 자, 짠맛은 둔해지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짠맛을 못 느껴. 그래서 왕창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해? 짜져요.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반면에 쓴맛과 신맛이 넣기 때문에 커피를 타니까 엄청 써. 쓴맛은 잘 느낀다 그랬잖아요. 커피 조금만 넣는데 엄청 써. 그래서 거기다가 설탕을 듬뿍 넣는 거예요. 커피 10잔을 이렇게 타놓고 이 중에 한 개가 어르신이 탄 커피야.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커피 찾으면 돼요? 엄청 달짝지근한 맛있는 커피 찾으면 돼요. 어르신의 커피는 카라멜 마끼아토처럼 엄청 달짝지근한 커피가 되는 거죠. 왜?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쓴맛을 없애려고 어르신은 엄청난 양의 설탕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음식은 짜다. 어르신의 음식은 그래서 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각의 균형을 잃으면서 설탕과 소금의 섭취가 늘어나고 짜고 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또 뭐로 연결돼?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촉각은 45세경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촉각은 이게 45세까지, 그죠? 촉각은 오래 가네요. 45세까지 그 기능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감소한다라고 하고, 후각은 가장 오래 가는 감각이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 어떤 냄새 좋아하냐면, 진짜니까 놀리지 마세요. 양돈장의 양돈 냄새가 되게 좋아요. 몰랐는데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양돈업을 하셨대요. 망한 거죠. 망했어. 그때 성공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그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그 양돈 냄새가 나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으악 하는데 저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냄새가 내 안에 어렸을 때 그 풍요로움과 모든 스트레스가 없었을 가장 행복했을 때니까요. 그러한 어떤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 그 냄새, 이거 옛날에 그 냄새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수한 집밥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 시골집의 풍경이 떠오르는 것처럼 가장 오래가는 감각이 후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인지는 어떠냐라는 거죠. 인지변화의 기억력이나 지능을 보면, 자, 노년기의 인지변화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기억력 감퇴인데, 우리가 기억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부호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딱 부호로 정해요. 저거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호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하죠.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뽑아 쓰죠. 이것이 기억력이거든요. 근데 이 기억력에는 세 가지의 기억이 있는데, 단 몇 초간만 유지되는 감각 기억, 그리고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처럼 내 핸드폰에 저장될 때까지 사용되는 단기 기억, 그리고 한번 저장되면 짧게는 몇 분, 그리고 수십 년까지 기억되는 장기 기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억력 자체가 저는 다 안 좋습니다. 단기 기억은 아예 포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얘기하면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메모를 하거나 이렇습니다. 아예 기억력을 믿지 않아요, 저는. 장기 기억도 좋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친구들과 자주 만나거든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요, 옛날에 우리 반에 몇 명이었게 이거 다 얘기야. 진훈아, 너 옛날에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었지? 나도 모르는데 내 번호를 알고요, 우리 반에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한 반에. 이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중학교 때 전체 총학생, 우리 1학년 총학생이 몇 명, 이거 다 기억한다니까요. 대박이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도 어디에 주차한 다음에 나중에 그 주차증 주면 거기에 차량 번호 적어야 되잖아요. 항상 하는 게 차 앞에 가서 차량 번호 적어요. 내 차 번호도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는 그러한 기억력은 아예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노년기에는 어떠냐 하면 감각기억과 단기 기억은 떨어지지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간적으로 기억하거나 바로 전에 들었던 이런 기억력은 적지만 장기 기억은 노화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기 기억을 봤을 때 어르신들은 뭐예요? 퇴화되는 게 아니죠.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능은 어떠냐라는 거죠. 호른과 카텔은 지능을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지능이 있잖아요. 타고난 지능. 그래서 추상적인 추론이나 공간 지각력,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러한 것이 유동성 지능이고, 결정성 지능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어휘력이라든지 일반 상식, 단어 연상, 사회적 상황이나 갈등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빗들면 유용성 지능은 상당히 낮거나 제가 개발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정성 지능은 엄청 노력하는 거죠. 왜? 기본 백그라운드가 안 되니까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요, 엄청 노력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지능에도 한 가지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유동성 지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결정성 지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요. 타고난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통해서 발생한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된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증가. 그럼 나도 좀 증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강의도 좀 더 많은 나이까지 더 할 수가 있고, 아마 저는 한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열정과 패기로 강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만 잘 받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 성격 변화. 자, 성격은 어떤 거냐면 타고난 소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배우자 상실이라든지 친구와 사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성격이 변화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우울 성향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년기의 성격 변화를 보면요, 노년기의 성격 변화를 보면 먼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우울 성향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내향성과 수동성. 그동안은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지만 이제는 수동적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지금 연령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자식들이 뭔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수동적인 성향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태도나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라는 경직성과 매사에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양성성도 증가하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던 남자들도 나중에는 뭐예요? 매일 집에만 있어요. 그냥 삼시세끼 집에서 다 먹잖아요. 그죠? 반면에 집안 살림만 하던 여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외부의 다양한 오름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이 좀 많이 앞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할이 좀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에 대한 애착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를 할 때 어르신이 사용했던 아주 사소한, 오래됐다, 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보다는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전망의 변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안 하지만,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잘 살면 5년,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 10년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희 부모님도 서서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또 나이 들어감의 또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냥 듣기만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요. 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노화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노화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노화를 살펴보면서 이 노화에 관한 강의들은 총괄해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노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